빨리 타세요. 회장 이도현은 지금 죽으림을 다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잡아. 그냥 보내면 안 돼. 저 새끼 우리 얘기 다 들었어. 뒤에서 들려오는 조폭들의 고함. 고급 정장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조폭 한 명이 도연의 정장 자락을 잡을 뻔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 빛나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거의 쓰러지듯 택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에이스그룹의 회장 이도연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룹 차원에서 준비한 대형 병원 기증식이 예정되어 있었죠. 언론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또 한 번의 화려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런 형식적인 행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는 행사엔 관심 없어. 나는 실제 환자들 상태를 직접 보고 싶어.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내일 기증식 전에 사전 방문 일정을 잡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혼자 갈 거야. 예고 없이. 그렇게 도연은 기증식을 하루 앞둔 저녁 비서도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 몇 명과 당직 의사들만 보였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시설은 괜찮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VIP 병동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이 지나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모습도 보였죠. 뭔가 이상한데. 도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VIP 병동치고는 병실에 환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린 병실 몇 개를 힐끗 들여다봤지만 텅 비어있거나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VIP 병동인데 왜 이렇게 비어있지? 도연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간호사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청구서를 보니까 우리 남편이 받지도 않은 검사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MRI를 3번이나 찍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번밖에 안 찍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부부를 달래며 황급히 상담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말씀 나눠요. 여기서는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청구서 오류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은 계속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한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병실 문 옆에 붙어있는 환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남 67세.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아무리 봐도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얼굴 주름도 깊고 머리카락도 새하얗게 센 모습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 병실 환자분 차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지금 차트가 잠깐 정리 중이라서요. 곧 정리될 겁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렸죠.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도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간호사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서류 몇 장을 슬쩍 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도연은 병동을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에 띄기 싫어서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두컴컴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지하층이었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기기보관실, 창고 같은 팻말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잘못 들어온 걸 알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령 환자 300명, 이번 달로 깔끔하게 끝내줘. 너무 오래 끌면 감사 들어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MRI 리베이트 건은 형님 쪽으로 다 넘겼고요. 다음 달부터는 CT 쪽으로 비중 옮기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 환자? 리베이트? 이건 분명 불법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병원장 백상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폭 출신 브로커임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금속성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야? 백상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CCTV 꺼. 지금 당장 나가서 잡아. 도연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주워들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치지 마. 얼굴 봤어. 도연은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고 병원 뒷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고 병원 뒷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장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도연은 균형을 잡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고급 정장은 순식간에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은 가쁘게 끊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본 적은 처음이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욕설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잡아. 그냥 보내면 안 돼. 저 새끼 우리 다 들었어. 비 오니까 멀리 못 간다. 뛰어. 도연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뒤편은 재개발이 덜 된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쓰레기 더미와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쓰레기통 사이를 비틀거리며 통과했습니다. 발이 빈 깡통을 밟으며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깔린 비닐이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도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흑! 도연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세게 찧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손바닥을 짚으며 일어서려는데 손바닥에서 따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저기다. 넘어졌어. 도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정장 바지가 무릎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조폭 한 명이 도연의 정장 자락을 잡을 뻔했습니다. 손가락이 옷깃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정장 자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자식이. 조폭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조심해. 다치면 어떡하냐. 시끄러. 저 새끼부터 잡고 봐야지. 조폭들은 다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골목 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택시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택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택시기사 하민은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도연의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사람 쫓기고 있어. 하민은 재빨리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빨리 타세요. 도연은 하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의 넘어지듯이 택시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 닫으세요. 빨리요.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민은 재빨리 중앙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찰칵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민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택시는 빗물을 튀기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조폭들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저 택시 잡아. 번호판 찍어. 회장이야. 에이스그룹 회장. 놓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조폭 한 명이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 시간에 차량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빗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은 와이퍼 소리와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민은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으면 안 될 걸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없애려고 해요. 하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속도로 대신 주택가와 언덕길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CCTV가 적고 추적하기 어려운 길이었죠. 택시 운전을 오래 한 덕분에 이런 샛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하민은 뒤에 추격자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폭들은 차량 확보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소리만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하민은 백미러로 도연의 얼굴을 흘끗 봤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병원 가실래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안 돼요. 절대로.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정신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고 긴장했고 무서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은 재빨리 조수석에 있던 물병을 꺼내 뒤로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그리고 눈 감지 마세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소. 하민은 앞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야죠. 택시는 빗속을 뚫고 서울 외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빗물을 튀기며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하민은 큰 도로 대신 일부러 주택가 안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CCTV가 적고 추적하기 어려운 길이었죠. 도연은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젖은 정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시트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하민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민은 룸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조폭들은 차량 확보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유령 환자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뇌물도 주고받고 그걸 제가 다 들어버렸어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택시는 계속해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민은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택시 운전 경력 덕분에 서울 골목골목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큰 도로를 피해 샛길로만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단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야죠. 제가 사는 데가 외곽이라 조용해요. 도연은 대답 대신 작게 신음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민은 백미러로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병원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안 돼요. 지금 병원 가면 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병원장이 저 사람들 편이거든요. 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택시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슥, 슥. 빗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민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계셔야 해요. 도연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가로등도 띄엄띄엄 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 외곽이에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기서 혼자 살고 있어요. 도연은 하민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고급 주택과 펜트하우스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런 동네는 차 안에서 지나가며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발을 들여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민은 물병을 다시 한번 뒤로 건넸습니다. 물 더 드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도연은 하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택시기사였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했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도연은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는 남의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젊은 기사는 달랐습니다. 도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민은 앞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든 저런 상황이면 도와줘야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과 권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했고 자신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기사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점점 더 외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젖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실패했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유령 환자 300명, 리베이트, 병원장 백상우. 반드시 밝혀낼 거야.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택시는 빗속을 뚫고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묘한 신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곳곳에는 재개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민은 골목 끝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CCTV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선택한 것이었죠. 다 왔어요. 여기에요. 하민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도연을 하민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하민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하민의 집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다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단칸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환경이었습니다. 방은 서너 평 남짓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싱크대와 전기레인지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구석에는 싸구려 전기 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민이 재빨리 히터를 켰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젖은 옷부터 벗으셔야 해요. 하민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소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의자였습니다. 하민은 옷장에서 수건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옷 갈아입으실 거 없는데. 제 옷도 아저씨한테는 작을 것 같고. 하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평소 입던 후드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좀 작겠지만 젖은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셔츠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민은 젖은 옷을 받아 화장실 쪽 작은 줄에 걸어 널었습니다. 도연은 하민이 건넨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입을 수는 있었습니다. 소매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싸구려 세제 특유의 향이었지만 도연은 그 냄새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민은 전기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컵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변변찮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녁을 먹을 겨를도 없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긴장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자 하민은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민은 라면 하나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도연은 플라스틱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짠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해왔지만 이 순간만큼 음식이 고맙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민도 자기 앞에 놓인 라면을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전기 히터 소리와 라면 후루룩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하민이 작은 TV를 켰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TV였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에이스그룹 이도연 회장이 오늘 저녁부터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던 병원 기증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하민도 TV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민은 천천히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도 하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하민은 말없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라면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하민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짐작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민을 봤습니다. 하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시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기 히터는 여전히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며 작은 방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기 히터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윙마이너스 규칙적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지하에서 들었던 대화, 쫓기던 순간, 그리고 이 낯선 방. 도연은 고개를 돌려 하민을 힐끗 봤습니다. 하민은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뒷모습까지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민이 잠깐 고개를 숙이며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도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민은 잠꼬대를 한 것 같았습니다. 곧 고개를 들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몇 살이지? 하민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30이요. 왜 그러세요? 30. 도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30. 자신의 아들 하윤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30이었습니다. 20년 전 5살 때 유괴되어 사라진 아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30살이었을 것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하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본 적 없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민은 도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왜요? 이상한 질문이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아들 하윤이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유전되는 점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민의 말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차분하고 정갈한 말투. 자신의 돌아가신 아내와 비슷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하민이 아까 잠꼬대로 중얼거렸던 아빠라는 단어. 설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우연히 택시에서 만난 기사가 자신의 아들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안 설어. 하민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봤는데 묘하게 편하네요. 하민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이는 자신의 비서실장 윤태연이었습니다. 살아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일 아침 연락하겠다. 문자를 보내고 도연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위치 추적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민은 도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민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거리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전기 히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전체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민은 자신의 이불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덮고 계세요. 추우시겠어요? 도연은 이불을 받았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아까 입었던 후드티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몸에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는 여전히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며 작은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보낸 문자를 받은 비서실장 윤태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회장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윤태연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보낸 위치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윤태연은 회사차 대신 자신의 개인 차량을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윤태연은 도연이 알려준 공원 벤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공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윤태연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회장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윤태연은 차에서 내려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피곤한 눈빛, 그리고 평소와 전혀 다른 차림새. 태연이 놀랐지?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연은 주변을 둘러본 후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 지하에서 들었던 대화 유령 환자 300명, 리베이트, 그리고 병원장 백상과 조폭의 결탁. 윤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면 백상호 쪽에서 먼저 움직일 거야. 저 사람들은 이미 조직이 탄탄해. 경찰 안에도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해.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내부 감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해. 병원 청구 내역을 전수조사하라고 해. 유령 환자 명단을 찾아내야 해. 윤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팀과 감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어디 계실 겁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며칠 더 있을 거야. 안전한 곳이야. 윤태연은 도연의 시선을 따라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계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기 누가 계십니까? 회장님을 도와주시는 분이. 윤태연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택시기사야. 어젯밤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지. 택시기사요? 윤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택시기사가 아니야, 태연아. 윤태연은 도연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백상우 쪽에서 나를 찾고 있을 거야. 어젯밤에 내 얼굴을 봤으니까. 언론에도 이미 내 실종 소식이 나갔을 테고. 네, 어젯밤부터 난리였습니다. 경찰도 수색에 나섰고요. 당분간 내가 죽은 것처럼 행동해.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로 두고 너만 나를 찾고 있다는 식으로 해. 알겠습니다. 윤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걸 보시죠. 어젯밤에 제가 급하게 정리한 건데 병원 측 최근 청구 내역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환자가 동시에 여러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고 존재하지 않는 환자 번호도 있었습니다. 이것 봐. 환자 번호가 중복되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날 MRI를 3번 찍었다고 나와 있어. 말이 돼. 그러니까요. 명백한 허위 청구입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상우 그 자식.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최소 3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민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윤태연은 하민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단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연도 하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윤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도연은 한참 동안 하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잃었던 사람이야. 윤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윤태연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동안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정리를 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가 직접 나서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물론입니다. 윤태연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하민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정말 너인 거니?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연이 단칸방으로 돌아오자 하민은 작은 전기레인지에서 계란을 삶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하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하민은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하민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하민의 옆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하민의 목 아래, 쇄골 근처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갈색빛 점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습니다. 저 점. 설마. 도연은 기억했습니다. 아들 하윤이도 목 아래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점을 보며 우리 하윤이 특별한 점이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어릴 때 크게 다친 적 있나? 하민은 계란을 까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친 적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건 없는데 고아원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5살 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살. 하윤이가 유괴당한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시네요. 하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자신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유전되는 점. 그 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윤이도 이 점이 있었어.
손목 안쪽 똑같은 위치에. 도연은 하민의 손목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손목을 보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민이 뜨거운 계란을 만지다가 앗, 뜨거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민의 긴팔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목 안쪽 정확히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윤아. 정말 내가 맞구나. 도연은 하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어린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인매까지. 모두 아내를 닮았던 하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하민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기. 잠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민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진 도연을 보며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물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병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민은 도연의 손에서 물병을 받아 직접 입에 대어줬습니다. 도연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민은 어찌할 바를 몰라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민의 따뜻한 손길에 도연은 더욱 울컥했습니다. 이 손길이 20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손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늦었어. 20년이나 늦었어.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전기 히터 소리와 도연의 낮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민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민은 도연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민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히터만 윙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본명이 뭐였지? 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는 이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하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빛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었던 이름. 하윤. 왜요? 왜 갑자기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도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민은 깜짝 놀라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를 정말 아세요? 하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 하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5살이었지. 유괴당했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삼켜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도 수십 번 부탁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전국을 다 뒤졌어.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 하민은 도연의 말을 듣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 이름은 하윤이었어. 이하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민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목에 점이 있었어. 여기. 도연은 자신의 손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 쇄골 근처에도 점이 있었지. 엄마를 닮아서 말이야. 하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점을. 그리고 손목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엄마를 닮았어. 차분하고 정갈한 목소리.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 말투도 뒷모습도 모든 게 익숙했어. 하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도요. 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편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20년. 늦었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단어. 하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찾아주지 못해서. 도연은 주먹을 쥐고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내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민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5살 이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도연은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아들은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기 히터는 여전히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들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윤아. 그 순간 하민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
평생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나는 건 5살 이후부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가 아팠고 온몸이 아팠어요.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낯설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하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괜찮았어요. 선생님들이 잘해주셨고 친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하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버린 게 아니야. 유괴당한 거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야. 하민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하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찾았어. 도연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았어. 경찰, 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고 CCTV를 수백 번 확인했고 제보를 받으면 어디든 달려갔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 어렸고 기록도 제대로 없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 하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믿기 힘들어요. 하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연은 천천히 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 좀 봐도 될까? 하민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잡는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민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 이 점은 우리 집안 유전이야. 할아버지도 있었고 아빠도 있고 너도 있지. 도연은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하민은 두 사람의 손목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해줄게.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차분했고 말투가 정갈했어. 너처럼. 하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줬어. 너는 엄마 품에서 잠드는 걸 제일 좋아했지.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괴당하고 1년 후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너를 찾지 못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엄마. 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자. 너도 혼란스러울 테고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아빠라고 부를 용기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하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택시 안 나갑니다. 하민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민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하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요?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긴 어렵겠지. 하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지금은. 그래. 도연은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준비됐을 때, 그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민은 도연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자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시간을 준다. 천천히 다가간다.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언제 알릴 건가요? 제가 아드님이라는 걸. 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할 때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하민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 선택권을 주는 것,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빠가 공식적으로 복귀해야 해. 병원 비리를 밝혀내야 하거든.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도연은 깜짝 놀라 하민을 봤습니다. 왜?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요. 하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또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윤태연은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회계팀과 감사팀을 소집해서 병원의 청구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심야에 회의실 불빛만 켜진 채 직원들은 수천 장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환자 명단과 실제 진료 기록을 대조하고 청구 금액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실장님. 이 환자는 작년에 사망했는데 올해도 계속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 번호예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윤태연은 도연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유령 환자가 287명입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8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네, 디지털 사본까지 모두 백업했습니다. 백상호 쪽에서 서류를 소각하려고 했지만 이미 저희가 다 확보한 후였습니다. 잘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민을 돌아봤습니다. 하민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하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하민은 도연의 지난 20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연이 내일 본사로 간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공식 복귀를 준비해. 그리고 백상우에게 연락해. 내일 오전 병원으로 간다고. 윤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또. 괜찮아.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도연은 하민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윤태연도 하민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하민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택시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준비해준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울려. 도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하민은 넥타이를 매는 도연의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손길. 고맙습니다. 하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요. 도연은 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민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스그룹 본사 로비는 술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연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시다. 살아계셨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도연의 옆에는 하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 직원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하민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회장님 옆에 있는 걸 보니 중요한 사람인가 봐. 혹시 친척분인가? 도연은 직원들을 향해 짧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걱정 끼쳐서 미안하네. 급한 일이 있었어. 이제 돌아왔으니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서 업무 보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힐끗힐끗 도연과 하민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민도 함께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긴장되나? 조금요. 하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옆에 계시니까. 도연은 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윤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였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백상우에게 연락했더니 당황하더군요. 그럴 거야. 도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령 환자 명단, 허위 청구 내역, 리베이트 증거, 조폭과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민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낡은 택시를 몰고 이 거리를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자.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하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경호원을 대동하겠습니다. 윤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 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거야. 도연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본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백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백상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백 원장 나야. 이도연이야. 회장님.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실망했나?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오해 아니야. 도연이 끊어 말했습니다. 유령 환자 287명. 리베이트 83억. 조폭 브로커와의 결탁. 내가 다 알고 있어. 오늘 오전에 병원으로 갈 거야. 기다려. 회장님, 제발. 곧 갈 테니까.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창밖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나? 아니요. 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계시니까요. 도연은 하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차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과 하민, 그리고 윤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백상우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폭 브로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민이 그 옆을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부자의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상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백 원장.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다 밝힐 거야. 회장님, 제발. 너무 늦었어.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민이 그 옆을 지켰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